이번 시간에는 6장 통합적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전문직 확립기,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를 전문직 분화기,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를 통합기, 뭔가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복잡하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또는 그런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방법은 있을 거리라는 전제하에서 통합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이나 또는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또는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또는 지터만이 제시한 생활 모델, 셀러베이를 대표로 하는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이런 등등의 모델들을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던 겁니다. 자, 이런 통합적 접근이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예술가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고 또 과학자로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72페이지 거기 온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에는 사회복지 실천은 바로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이 필요하다. 과학적 기반으로서는 거기 2번의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서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사회현상과 사회문제에 관한 지식 등등. 자, 읽지 않겠습니다. 읽으면 또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고 싶으니까. 어쨌든 인간사회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과학자로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자학자로서 지식 기반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기반,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적 기반으로서는 사회복지상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과 함께 실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전문 행위 패턴을 예술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실천 지혜나 개인적 경험, 또 공감적 이해, 또는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이런 것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 이외에 실질적으로 실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런 내용을 예술적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술적 기반과 과학적 기반의 상호 조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조화 이렇게 말을 했죠.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 또 기술적 기반도 나와 있는데, 기술적 기반은 이제 선생님들이 목차를 잡으면서 쭉 길게 설명하거든 간단하게 좀 축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번에 73페이지 오면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전문직 분화기라고 하는 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 발달 과정을 통해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분화된 이러한 전문직 분화기는 전문성은 높여줄 수 있었지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통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화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전통적 방법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전통적 방법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어렵다는, 전통적 방법은 의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전통적 방법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가중시킨다. 일일이 그 서비스를 찾아다니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가중시킨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통적 이런 전문화라고 하는 전문직 분화라고 하는 것은 3번 페이지 74로 넘어갑니다. 전문화 중심의 교육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한 분야로만의 재취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분야별 직장 이동의 장애가 되고 취업에도 많은 장애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공통 기반, 통일성이 없는 방법론 또는 전문화라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그 전통적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종례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등장 배경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아까 본 것처럼 종래의
전문직, 전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를 가지고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느 것을 클라이언트로 하든지 간에 어느 것을 클라이언트로 하든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노력이 바로 통합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해서 1번은 놔두시고 2번과 4번, 5번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고 바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6번 이론가들은 계획된 통합을 이끌어가면서 인간을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언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상황과 상호작용적 관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에는 개인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처럼 환경과 상호작용적 관점을 활용한다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기초로서는 체계 이론이 있는데 일반 체계 이론, 사유 체계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생태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적 접근의 기초는 역시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체계 이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 체계 이론, 또 사유 체계 이론, 그리고 생태 체계 이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일일이 살펴보기로 하고, 첫 번째 일반 체계 이론.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체계 이론은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의존성에 너무 넓어지는군요. 상호 의존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징으로 본다면 바로 이 상호 의존성, 또 유계성, 또 그러면 혼론의 성격, 또 그런가 하면은 엔트로피와 네트로피라고 쓰겠습니다. 네트로피 또는 네가티브 엔트로피, 또 그런가 하면은 안정상태, 또 동태적 개념으로 항상성과 균형을 그냥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항상성 또는 균형. 또 당연히 일반 체계 이론에서 나오는 걸로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또 시너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가지고 체계 구성 요소들을 설명해가는, 또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성, 상호 의존성을 설명해가는 것이 바로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체계에서 개념은 보시고 여러분들은 75페이지에서 체계의 구조적 구조적 특성에는 거기 보면은 경계와 4번의 유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경계 또 유계를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경계를 둘러싼 경계 밖에 있는 것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까지 포함한 것을 상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계는 것은 경계를 가지고, 유계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 밖에 있는 환경까지 포함한 것은 상위 체계, 경계 안에 있는 것은 하위 체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경계와 유계를 같이 설명하고, 그리고 이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개방체계, 이것도 역시 경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성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수직적 상호작용성이 있으면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경계선 안에서 구성 요소 간 수평적 상호작용만 하게 된다면 그걸 폐쇄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체계에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진행될 수가 없는 데 비해서 개방체계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으로 자원을 유입하고 안에 장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네겐트로피를 추진하는 이런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방체계에는 수직적 상호작용 이렇게 하고, 상위체계, 즉 환경과 상호작용, 상위체계니까 수직적 상호작용, 폐쇄체계에는 체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수평적 상호작용, 이런 개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계의 진화적 특성이 나와 있는데, 체계의 진화적 특성에는 안정상태, 항상성, 평형,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또 체계는 역동적 평형이나, 역동적 평형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안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한다. 또 4번에 보면 빠르고 광범위한 변이에 대해서는 모든 체계는 저항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번, 6번, 7번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균형, 폐쇄체계에서는 균형이 나타나고,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체계에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그 정태적 개념이 등장하는데, 안정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인행사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체계의 행동적 또는 과정적 특성으로서는, 행동적, 과정적 특성은 투입, 전환, 산출, 환류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시고, 또 환류에는 디귿번에 있는 것처럼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 환류는 체계의 올바른 행동이 더 현 상태가 이상이 없으니까 이 상태를 계속 더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긍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이고, 부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목적 달성이 어렵도록 행동하는, 목적 너무 부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나은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왜 현대 이 방법만 쓰고 있느냐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은 부정적 환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이란 단어와는 좀 성격이 다른 부정이란 단어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인행사에서 뭐처럼 구성 요소, 투입, 전환, 살출, 환류로 이루는 것은 과정적 특성이라고, 그것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항상성과 균형의 개념으로 오는 것은, 그것은 진화적 특성이라고, 그에 비해서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경계를 중심으로 유계를 설정하고 있고, 경계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유무를 가지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나눈다 해서 그것을 구조적 특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일반 체계 이론의 구성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 그 물질과 에너지란 단어, 출제는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물질과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은 78페이지 휴안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데, 휴안은 항상성의 한 예로, 항상성은 유기체가 안정상태를 유지하려고 행동하는 조절의 종체라고 하며, 같은 방향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다. 휴안은 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체계 경계 밖의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휴안이란 용어를 드물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는 언제나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자기조절이나 균등궁극성이란 말은 오히려 그 말보다는 아래에 있는 3번의 동등종결성과 동등종결성,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동등종결성, 또는 다둥종결성, 아무리 처음에 조건이나 수단이 같아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다중종결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일반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체계입니다.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유체계 이론. 삶의 구성 요소. 여기에는 인적 물적 이런 그 자원들이 있게 되는데, 인적 자원으로서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고, 물적 자원으로서는 제도나 기관이나 시설, 정책, 유무형의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실체, 삶의 구성 요소, 즉 실체죠. 삶의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유체계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유체계 이론 보면은 그 기본 과정이나 활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사유체제의 특성을 보십시오. 80페이지에 보시면 사유체제의 특성, 규칙적 상호작용이나 상호의존성에 통합된 조직이다.
비교적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3번에 나와 있지요. 비교적 안정적. 그리고 6번, 7번은 아시는 것처럼 개방체계, 폐쇄체계, 사유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유무에 따라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사유체계가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개방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건전한 체계는 반투과성 경계를 잘 유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1번, 3번, 5번을 가지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체계의 구성은 대상체계, 상위체계, 하위체계. 사유체계의 구성은 대상체계, 상위체계, 그리고 하위체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상체계는 분석 대상이 되는 체계, 다음에 상위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체계 외부에 있으면서, 즉 환경이죠. 대상체계, 분석 대상이 되는 체계의 대상체계 외부에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체계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단위는 바로 상위체계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대상체계의 내부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하위체계라고 부릅니다. 마치 일반 체계에서 구성 요소처럼 이렇게 상위 하위의 체계를 대상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체계 그 내외의 구성 요소로 하위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유체계 이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유체계 이론의 사유체계 이론의 적용을 보면은, 사유체계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거기 생태도는 수평적 탐색으로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주변과의 상호작용성을 보는 생태도. 또 그러면 수직적 탐색도구로서 2, 3세대에 걸친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수직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가계도. 또 그러면 수평적 탐색도구로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 가족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ing죠.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사유적 관계망 등등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번째 사유체계 이론에서는 체계는 없습니다만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했던 아질 우리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사유체계의 구성 요소에는 적응 기능, 사유체계의 기능으로서는 아답테이션 적응 기능, 다음에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기능, 또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 또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 유형 유지 기능은 어느 사유체계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제목은 적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이 있는데, 생태체계 이론은 체계 이론과 생태학과 체계 이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생태체계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83쪽에 보시면 줄을 그어볼까요?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학의 개념과 일반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발생된 것으로 2번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에 대한 실천가적 관점을 중요한다. 또 그런가 하면 3번의 기억번 보시면 일반 체계 이론에 비해서 일반 체계 이론의 기억번입니다. 일반 체계 이론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체계들 간의 공유 영역에 대한 적응, 상호교류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강조한다. 또 생태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변화의 속성만을 강조하는데, 변화뿐만 아니라 생태체계 이론은 변화와 동시에 유지 기능도 강조한다. 요것도 좀 기억해야 되지요. 또 생태체계 이론은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적 관점과 실천적 경향을, 인간의 삶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 관점과 실천적 경향을 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오면 생태체계 이론의 인간관. 생태체계 이론의 인간관은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법,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고 또 상호 교류, 당연히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를 강조합니다. 상호 교류를 강조한다. 그리고 진화를 거기 오면 3번에 84쪽에 인간 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로 진화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진화론적 관점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별표를 한 5만 개 이전해 주실 것은 바로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입니다. 체계적 관점에서 환경체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행사에서 본 것처럼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체계를 어떻게 적었어요? 자, 여기 교재인 것처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환계반전 또 하나 시간적 관점으로 시간체계를 들었는데 시간체계를 거기서는 언급을 안 했었죠. 85페이지에 있는 미시체계는 지면상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체계는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니은번에 나와 있군요. 직접 접촉하는, 이게 되지 직접 접촉의 핵심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을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체계의 존재의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는 복수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체계,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거래하는 미시체계에는 가정 환경도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 환경이 학교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바로 중간체계에 대한 것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페이지 넘어가서 86%로 가면 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이런 환경을 유체계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임이나 아버지의 직장이나 어머니의 계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직접적 접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나 전체 구성 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거시적이고 포괄적 체계로서 보통 문화 체계라든지 또는 생활 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거시체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상의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체계라는 것은 바로 전통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브롬펜 브루너가 제시한 생태체계 모형, 그러면 미시체계, 연관성으로서의 중간체계, 간접적 영향권의 유체계, 가장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거시체계, 그리고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체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85, 86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 제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다. 어떤 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기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생태체계론적은 종래의 이런 이론과는 좀 다르게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강점을 강조한다. 또 그러면 이 생태체계 이론은 적합성을 강조를 합니다. 적합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공간이 비었으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변화를 강조하고,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고, 또 그러면 여기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처럼 적합성, 이것을 우리가 적합성, 그냥 적합성은 환경 속의 인간, 환경에 얼마나 맞춰가면서 하는 적합성을 강조한다.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적합성을 강조한다. 이런 특징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87페이지하고 4번에 보시면은 역기능,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역기능을 병리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의 역기능을 7번 역기능을
역기능을 병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가능성, 다른 가능성으로 역기능을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중요 표시를 내놓으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체계론자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무조건 병리적 측면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가능성의 출발로 본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8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기초는 이처럼 일반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그리고 생태 체계 이론이 있는데 통합적 접근의 소위 대표적 모델로서 통합적 접근의 대표적 모델로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는 통합적 접근에서 봤던 모형들이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에서 봤던 통합기, 1950년대, 60년대에 통합기로 나왔던 모델로서는 여러분들이 31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31페이지 오면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거기 88페이지에다가 31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 가서 보시면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레오웨이의 6체계 모델,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또 셀러베이의 권한 부여 모델 등이 바로 통합이론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통합이론의 대표적인 모델.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실천 기술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천 기술론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88에서 89페이지 오면 거기 생활 모델,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그리고 콤튼과 갤레위의 6체계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다면 여기서 설명하고 또 저기서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굳이 시간을 낭비할 것 아니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 기술론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접근으로서 관계론, 그리고 면접론 이런 쪽에서 관계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